시장 아주 강력하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땐 굉장히 신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시장을 가장 조심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업종들이 올라가고 있고 어제 좀 낙폭이 나올 때 그래도 내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맞아 이렇게 반등이 나올 줄 알았지라면서 오늘 시장에 또 올라타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상승이 반등이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어제 하락이 멈출 수 있을지는 사실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냉정하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단어가 회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투자 심리 회복, 주가 회복, 실적 회복. 회복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회복에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게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좋았는데 약간 안 좋았다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정말 안 좋고 최악을 거쳤다가 이제 V자 반등, 강력하게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러한 회복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실적은 결국에는 주가를 따라잡는다.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장기적으로 반영한다. 워렌 버핏의 말이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진다면 주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움직이길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업종이 지금 EPS 쪽에서 회복이 일어나나 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 조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호텔 레저, 세 번째로는 상사 자본재 쪽, 네 번째로는 통신 서비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필수 소비재입니다. 사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 EPS의 상승률이 크지는 않은데 조선과 호텔 레저는 그래도 볼 법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주가가 싼 쪽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조선 워낙 많이 올랐죠. 지금은 관광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이나 트레이딩 데스크가 보고서를 발행을 했는데 이곳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해외여행 산업이 올해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도 이제 빗장이 풀렸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은 국가로 여행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발 해외여행 1억 5,500만 건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국 여행객 중 72%가 여러 번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갔다 와보니 좋아서 이번에 연말에도 여행을 또 가겠다라고 대답을 한 인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64%가 30대 미만이고요. 60%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돈 잘 쓰는 고소비층이 이제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떠한 국가에 가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1위권이 싱가포르였고요. 2위가 일본이었습니다. 3위가 한국이었고 4위가 말레이시아, 5위부터는 유럽, 호주, 태국 정도가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SNS를 통해서 중국 배우 납치 사건과 관련된 태국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관광객이 이전보다 늘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련 업종을 조금 더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국에 들어오는 관광객은 얼마나 됐을까요? 지난달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1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를 해봤을 때 95%를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마 뉴스라든지 모멘텀이 조금 더 반영될 시기가 더 가까이 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해 대비해선 10% 정도 증가를 했고 어느 관광객이 많나 봤더니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 세 번째로는 대만, 네 번째로는 미국, 다섯 번째로는 베트남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는 2019년 동월 대비했을 때 75.2%를 회복을 했고요. 일본은 더 놀랍습니다. 일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105%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보다 지금 더 많은 일본 관광객이 한국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실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요. 업종으로 좀 좁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돈 벌기 어려운 시장이니 ETF 상품이라든지 중국 쪽도 여러분들 꼭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는 좀 급격하게 빠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견고한 흐름을 나타내는 쪽이 중국 증시입니다. 그리고 EPS를 기준으로 했을 때 Trip.com EPS의 이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여러분들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지드래곤의 콘서트가 있었는데 이 지드래곤 콘서트에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트립닷컴을 통해서 관련 패키지 상품을 팔았기 때문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트립닷컴의 매출은 지드래곤 콘서트로 인해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된 ETF 상품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 쪽을 겨냥하는 ETF 상품에 대한 투자 의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한국 쪽은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한국은 아무래도 엔터 쪽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위클리 리포트를 제시를 했는데 이 가운데서 중국 쪽을 보더라도 엔터 업종은 지금부터 무조건 봐야 되는 업종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굿즈 시장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 내 굿즈 시장은 더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의 K-팝의 앨범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노란색 차트가 중국인데 앨범 수출 내의 중국 비중은 최근 들어서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시장은 엔터 업계에 있어서 아직 블랙박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은 이제 빗장을 열기를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엔터 기업들이 더 들어갈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업종이 아주 많은데요. 화장품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피부 미용 쪽 여전히 좋습니다. 사실 피부 미용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도 있지만 앞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업종이고요. 관광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카지노인데 오늘 시장에서 카지노 괜찮습니다. 일단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은 카지노 업종 자체는 물량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여행, 면세, 엔터테인먼트까지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잘 가고 있고요. 숫자가 계속해서 찍히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는 회복 국면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주가 상승률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함께 중국 관광객 이야기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종목과 업종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헤드라인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한화그룹주 소식입니다. 김승현 회장의 지분 증여 소식이 있었죠. 그룹주 전반에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보유하던 한화 지분의 절반, 약 11%가량을 새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화의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새 아들은 한화에너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분 증여로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지분 증여가 한화의 주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재료가 될 것으로 진단했는데요. 대신증권에서는 1년의 사태로 주가 조정을 받았던 한화가 지분과 영업가치의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콜마홀딩스인데요. 행동주의 펀드 달튼이 이사회에 합류했다라는 소식 전해진 가운데 주가 강세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달튼이 콜마홀딩스의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주 가치 제고를 기대하면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콜마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달튼이 제안한 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했습니다. 콜마홀딩스는 주주총회 결과 달튼 인베스트먼트가 제안한 달튼 코리아의 공동 대표를 기타 비상무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달튼은 앞서 콜마홀딩스의 보유 지분을 5.02%에서 5.09%로 확대하면서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종근당 바이오 소식입니다. 보툴리늄 톡신의 식약처 승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급등세 펼치는 모습입니다. 종근당 홀딩스와 바이오 측에서 자사의 주름 개선용 보툴리늄 톡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의 보툴리늄 톡신 제품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기대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는 지난해 5월에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한 바 있는데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해 9월에 식약처로부터 제품명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었고 거의 1년여 만에 결국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두산퓨얼셀은 4천억 원 규모의 계약 해지 소식을 전한 가운데 오늘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개장 직후에 주가가 31,050원까지 내려가면서 52주 최저가 기록했고요. 두산퓨얼셀은 지난 2022년에 한국전력기술, 금호건설, LX 일렉트릭과 맺은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3,988억 원으로 계약 직전 해인 2021년 두산퓨얼셀의 매출액의 104%에 달하는 대형 수주였다라는 점에서 오늘 투심에 악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떤 이슈에 집중해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하나그룹주 관련된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이 하나지분 11.32%를 일단 새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승현 회장은 김동관 부회장과 차남인 김동원 또 삼남인 김동선에게 지분을 나누어 증여하면서 이미 하나 에너지 지분을 100% 보유한 상태에서 아들들에게 하나 지분을 실제로 부여하면서 실질적인 지분율은 42.67%로 확보하면서 승계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 회장은 사실상 지분을 넘겼지만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경영 자문과 글로벌 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그리고 하나오션의 지분 인수가 승계 과정과 연계되었다는 오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최근 이제 새 아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에 대한 시장 이슈도 좀 있긴 한데 과거에도 이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는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기업 본연의 가치에 시장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주 성격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HD 현대중공업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면 일단 1분기 수주가 좀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좀 들어왔고요. 하지만 여전히 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조선 섹터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이 미국 상성과 군함 모두 영역의 수요가 좀 견조하고 좀 정책적인 지원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수주 공백을 좀 채우는 부분은 이제 선별적 수주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미국 군함 같은 경우에는 30년간 364척을 구매해야 되는데 그들의 목표치인 381척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좀 함정 신조에 대한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정책 지표안과 거의 일치하는 국내에는 좀 몇 안 되는 섹터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는 충분히 매수로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가 됐고 목표가는 37만 원, 손절가는 25만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살펴볼까요? 최윤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시작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세 번째로는 셀트리온, 네 번째로는 신한지주, 다섯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두 번째로는 현대차, 세 번째로는 현대로템, 네 번째로는 한화오션, 다섯 번째로는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닥 안에서 전체 매수 우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펩트론을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LB입니다. 세 번째로는 HK 이노엔, 네 번째로는 실리콘투, 다섯 번째로는 TXR 로보틱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 제약 바이오 쪽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파마 리서치 자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세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다섯 번째로는 ABL 바이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또 팔고 있을까요? 기관 투자자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전체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을 사나 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는 HD, 현대, 미포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화입니다. 세 번째로는 카카오, 네 번째로는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현대글로비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 현대차 계열사들을 중점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두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세 번째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번째로는 현대모비스, 다섯 번째로는 기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 기관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기관 투자자들 오늘 어떠한 기업을 가장 많이 매수하나 봤더니 코스닥 대장주죠.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세 번째로는 실리콘2입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잘 가는 가운데 실리콘2,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붙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숲, 다섯 번째로는 메디톡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비엠, 세 번째로는 HPSP, 네 번째로는 성광밴드, 다섯 번째로는 제닉스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시장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만루 홈런 종목들 찾아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어제 월요일장에 조정을 좀 딛고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판세는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오늘 판세, 오늘 4월 1일 어떻게 보면 또 만우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거짓말 같은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공포심을 가질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공포심 가질 구간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이 구간을 속임수 구간, 트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지선을 고의적으로 깨고 내려가는 구간이다. 뭐 글로벌 주식가 다 같이 밀렸으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이런 대외 변수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흐름이 바뀐 게 없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시장은 저랑 요 비슷한 느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사춘기가 다시 오지 않았나 싶은 정도의 이런 정도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게 말이 바뀌고 있죠. 자,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다 라고 하다가 또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하루하루 계속 바뀌는 게 얼만큼 이 사람이 지금 급한지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이미 4월 2일이다라고 공표를 해놓고 그에 대한 밑작업을 다 해놓고 이제 뭐 더티시보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보고서가 우리나라도 뭐 한 7페이지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또 이제 뭐 긴장감을 갖고 있던 만큼 또 잘 대응하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4월 4일 11시에 이제 탄핵 선고가 있다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마음이 흔들리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도 뭐 좀 복귀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대통령직을 유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국가의 수장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물론 뭐 총리의 대행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복귀를 한다라고 해도 또 탄핵 소추하겠죠. 그러면은 뭐 업무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생각에는 그렇다라고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정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개개인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주식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오늘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뉴스 속보가 뜨고 주식시장이 또 이제 뭐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1차적으로 올라왔던 상황에서 2차 반등까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제 또 이제 잊게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아닌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어차피 시장은 회복되게 돼 있다, 갈 길을 가게 돼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 그려놓고 세부적으로 좀 어렵게 흘러간다라고 해서 약간 어둡게 이제 색칠이 되고 있으면은 이걸 또 밝은 방향으로 또 이제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제 주식시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공포심을 느낄 게 아니라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갈게요. 어제랑 다르게 거짓말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월봉 차트 왜 보여드렸냐면요. 횡보하는 느낌으로 보입니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돌파가 얼마 안 남았다, 계속 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월봉 차트는 이제 어제로 딱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새로운 봉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일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2,500포인트를 이탈했다라고 어제 기사 나왔는데 오늘 또 그럼 무슨 기사 나오겠어요? 2,500포인트 회복했다 또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 그렇게 뭐 넓은 시장의 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냥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을 이탈한 부분이 오히려 빠르게 회복하면 이게 트랩으로 활용된다라고 과거부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속임수 구간, 여러분들 공포심 갖게 하고 이제 주식을 다 팔게 만든 다음에 바로 이렇게 끌어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못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흔들지 아니면 이대로 올라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흔들기 부분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신경이 안 쓸 수가 없겠죠, 당연히. 어제처럼 이렇게 3%씩 밀리는데 어떻게 신경이 안 쓰입니까? 하지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종목이 목표치가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돼 있다가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그 길만 보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어제 이제 680포인트 이탈하면서 이 구간에 대해서 뭐 역헤드 숄더 모양이든 어찌 됐던 이 구간을 이탈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감이 크셨을 텐데 저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나와서 투매를 만든다라고 해도 그럴 만한 상황이 뭐 공매도 때문에 나오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매도를 때리고 싶으면은 이 위쪽에서 때려서 끌고 내려와야지 바닥권에서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투매를 만든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거는. 네, 여러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점 부분에서 슈팅 구간 만드는데 이 구간 만들려고 외국인이나 주식 기관이 새롭게 신규 매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언더슈팅 하나 만들려고 공매도를 때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공매도를 강하게 때리면은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손절가 넘기는 쇼커버링 나오면서 오히려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 공매도는 오히려 여러분들 지수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밀려 있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매도 재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우려감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불확실성이 조금만 해소된다. 지금 뭐 4월 2일 지나면서 한국에 대해서 지금 현대차도 31조 투자하고 LG그룹도 투자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FTA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들 조금 조율을 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카드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랑 잘 협상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번 불확실성 해소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감정은 정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는 기회도 안 들어오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뷰는 제가 작년 12월부터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시선에 맞춰서 위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뭐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죠. 뭐 산불도 있고 동시다발적 이렇게 나오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기부도 많이 받고 하는데 저도 뭐 동참은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따뜻한 마음을 좀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주식들에게도 손길을 내밀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에서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처럼 어려운 주식에게도 손길을 한번 내밀어 보자라는 형식으로 제가 오늘의 테마를 가져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식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또 극복할 때 좀 큰 의미를 가지니까요.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넘길 수 있는 전략을 세부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는 현대차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히 기회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오늘 안타로 현대차 골라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종목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 현대차입니다. 안타 종목으로 제가 너무나도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여러분들 현대차는 너무나도 쌉니다. 기아도 쌉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권에 있을 종목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대차는 기존부터 미국의 이 관세 뭐 이런 부분에 맞춰서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해라라는 부분에 맞춰서 메타플랜트 이제 뭐 양산 시작한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만 뭐 100만 대 이상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캡하고 31조 원 더 투자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자동차도 만들고 거기에 스마트 팩토리 들어가고 그럼 로봇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요소들이 계속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상호 관세 때문에 문제가 된다? 뭐 현대차도 예외 없다? 에이,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기가 오지 않았느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제가 어제도 화신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오히려 기회입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림 나왔는데 여러분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주는 거니까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실망할 필요 없이 들고 가시고 더 비중을 늘릴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아마존에서 자동차 판매 시작했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존 오토스의 최초의 브랜드입니다. 굉장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브랜드가 아니고 도요타나 폭스바겐 같은 외국 브랜드가 아니고 현대차가 입점했다라는 것. 미국에서 얼만큼 위상이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로벌 판매량 3위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지금 성장을 이룩한 현대차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부품사들도 이제 그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면제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갈 길 어차피 가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안타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자동차주에 대한 우려 너무 과도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4월에 투자 계획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루 타석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골라주셨네요. 유상증자 이슈 등으로 인해서 좀 투자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오늘은 또 경영권 이슈 나오면서 한화그룹주 전반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장의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재계 순위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을 계속 높이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핵심에 또 어느 기업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가 7번째 우주 강국이 됐죠. 그리고 방산 쪽으로 지금 전쟁 계속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이제 휴전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휴전되면은 더 이상 수혜 못 받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휴전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방력을 강화해야겠다. 우리를 침범할 생각을 못 하게끔 해야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휴전 구간인데 계속 국방력을 올리는 거는 애초에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국방력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이제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납기를 가장 잘 맞추는 민족 중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그렇게까지 그 글로벌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해외에서 많은 이제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이 정도 성능을 가진 줄은 몰랐다라고 감탄을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수주도 늘어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재건주와 함께 전쟁이 종료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되는 게 방산주의입니다.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 국가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상증자 리스크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보유하신 분들 입장이라고 하면은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주는구나라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매도 얘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많이 오른 종목들이 타겟이 되는 겁니다. 슈팅 구간 나오는 종목들이 타겟이 되고 그 구간부터 누르는 건데
쉽게 공매도하기 어려운 구간까지 또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온 거예요. 유상증자 리스크 얘기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 리스크가 타이밍 좋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매도를 피하고 싶어서 그 타이밍에 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게 4월 달에 유상증자 리스크가 나왔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끔찍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전략적으로 그 시기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싸게 나올 때 살 수 있고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더 보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대내외 악재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계속 잘 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꾸준히 살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루타 종목 정리해보고요. 이제 3루타 조금 더 장타를 노릴 수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살펴주셨는데 HLB의 경우에는 이제 간암 신약이 또다시 불발되고 나서 주가 변동성도 컸거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신약이 불발됐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냥 지연된 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예 끝났느냐라고 보면은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아예 이거는 임상 승인을 안 하겠다라고 통보가 내려온 게 아니면은 계속 보완하면 언젠가는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관세가 상호관세가 4월 1일 날 발효되는데 FDA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입니다. 이 보수적인 기관에서 제가 과거에 뭐 셀트리온 얘기도 많이 해드렸죠. 미국에서는 승인도 못 받았는데 유럽에서는 이미 50%가 넘는 오리지널 약품보다 더 많이 판매가 되던 램시마가 있는 유럽과는 다르게 미국은 그때까지도 계속 이 FDA에서 승인을 계속 보류하고 있다가 언제 했습니까? 2016년 2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늦게 이제 해줄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이 기관이 FDA입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셀트리온의 램시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의 레미케이드를 이제 기본 바탕으로 한 복제하기 때문인데요. 그 바이오시밀러 하는데도 오래 걸렸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유일한 악재는 제가 볼 때는 캄렐리주맙과의 병용요법인데 결과는 다 좋고 다들 기대하고 있고 에스모에서는 이제 또 이제 1차 치료제로 등재까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허가 받기 전부터 1차 치료제로 등재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기업의 가치 그리고 뭐 마이 20개월이라고 했었는데 기존에는 아바스틴하고 티센트릭이 19.6개월이었죠. 그런데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합니다. 투여한 환자들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봤을 때 부작용과 효능이 뭐 잘 안 들어가지고 표적항암제 같은 게 모든 사람들한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한 80% 이상이 중단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안정성 같은 경우에도 부작용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격 자체도 저렴하고 경구용이기 때문에 복용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리보세라님 요법이 또 마이 20개월도 돌파한 22.1개월 여러분들도 이제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외울 정도로 결과가 좋다라는 거 아실 텐데요. FDA가 이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좀 이 허가를 좀 늦춘 거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4월 구간만 지난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이 기업에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만 체크하시고 사실 HLB가 준비할 건 없습니다. 문제를 삼은 거는 항소제약의 이런 생산시설이나 이런 문제고 사실 거기서도 뭐 뚜렷하게 큰 문제를 찾은 게 아니라 보완을 했다고 했는데 보완이 다 되지 않은 것 같다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미국의 보수적인 성향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기업과 함께 이렇게 병용요법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나온 거지만 이 부분도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이고 다행인 거는 이게 민간약품 중에서 뭐 흔한 약품이 아니라 항암제다라는 거예요. 대체제가 없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가 내려고 한 거 실망감 충분히 있고 한데요. HLB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부터도 그렇고 기존에 매수했는데 내려왔다 하신 분들도 계속 그냥 이거 허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허가냐 불발이냐 이게 확정될 때까지는 그냥 들고 간다 생각하시면서 3루타 종목 저는 만약에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20만 원대 구간 올라갔었는데 21만 원 구간까지 갔었죠. 그 구간도 이제 뭐 지나갈 수 있는 과정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허가가 되는 거 응원 열심히 저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말로 없는 시간, 응원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잘 응원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두 번째 이제 항암 신약으로 해서 등재가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럽까지도 잘 진출해서 또 멋진 모습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FDA 승인 기대감이 올라왔다가 내려가다 보니까 또 실망감도 컸고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아픈 손가락 같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같은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잘 지켜봐 주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HLB까지 살펴봤고요. 그동안의 말로 없는 종목들 이제 수익률 체크를 해볼 시간인데 잘 운용이 되고 있을까요? 네, 말로 없는 종목들. 그동안 제가 12월에 시작을 해서 1월, 2월까지는 고점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 나올 거다. 2월까지는 어차피 시장이 좋을 거니까 고점 높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월 됐을 때 제가 2월 말에 말씀드릴 때 조정이 와도 이상한 구간이 아니니까 제가 볼 때 이제는 저점을 좀 높일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고점 구간 말로 없는 종목들 말씀드리고 3종목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12월에 조기 달성을 했죠. 그리고 4종목까지 초과 달성을 했고 1월 같은 경우에도 100% 넘는 게 목표입니다. 140% 이상 가고 2종목이나 100%를 넘어서 초과 달성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봤더니 3월 같은 경우에는 40종목이 30종목이 이제 1차 이제 목표가에 도달하면 좋겠다라고 저점을 높이는 걸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 4종목이 모자랐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다라는 거는 저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도달 못한 거는 못한 겁니다. 예. 그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문제 하나 틀리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인정을 하고 대신 4월 구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그 목표치를 높이는데 고점도 높이고 저점도 높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포 구간에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아해 하셨을 텐데요. 오늘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1페이지는 너무나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계속 보고 계시는 이 숫자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200% 넘는 종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2페이지는 50% 아래 종목들 이제 없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온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제 소개해드렸던 휴젤이 드디어 고점을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 못하면 급락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서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40%가 넘어가서 이제 50% 쪽대로 올라오면서 순위권 안에 진입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35만 원 구간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대금이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물론 거래대금 좋긴 한데 더 붙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한 번이 아니라 살짝 밀렸다가 다시 넘어가더라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휴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번 달 안에 10위권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리고 10위에 딱 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추세가 너무나도 좋고 수급이 외국인간 모두 다 3월에 가장 많이 매수할 정도로 휴젤에 우주의 기운이 다 몰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응원 조금 더 해주신다라고 하면 순위권 안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순위 상승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에 말로 없는 종목들 수익률 체크를 해봤는데요. 휴젤에 대한 AS도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수급도 좋고 탄력도 좋은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선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종목들 안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 어떤 종목으로 골라오셨을지 하이라이트 종목 지금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종목을 제가 선정해 왔습니다. 아무도 아마 생각 못 하셨을 텐데요.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다라고 하면 어제 5만 원까지 이탈하면서 가장 불안감이 큰 기업이고 기존에 너무 좋았던 이 순간을 다 잊어버릴 만큼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종목이 저한테 탑픽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위기를 기회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장기적으로 해서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아마 상반기에 조금 회복되는 정도고 하반기부터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회복되는 게 끝이 아니라 내년까지 연결이 돼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말로 없는 종목 중에 제가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캐즘 때문에 힘들다, 공매도 뭐 나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공매도는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캐즘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보시면은 올해부터 이제 유럽부터 해서 해결되는 과정에 나갈 거고 빠르면 하반기나 내년 정도부터 미국도 조금씩은 나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 해서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 더 좋아지는 종목이고 공매도는 지금 치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하반기 정도나 내년 정도에 쇼커버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걱정 오히려 안 해도 되는 구간까지 내려왔으니까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금양이 최근 어려움을 겪었는데 과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금양은 검증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 에코프로는 계열사가 이미 검증이 돼 있는 종목입니다. 전혀 다르니까 여러분들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격적인 측면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하면요. 49,000원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 구간 정도면 너무나도 감사한 구간이
구간이에요. 저는 6만 원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때 음목 나올 때마다 또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5만 원까지 이탈했다? 사실 가격 의미가 없어요. 여긴 그냥 싼 구간입니다. 사실 손절도 의미가 없는데 손절가는 정해드려야 되니까 뭐 4만 5천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요. 목표가는 말이죠. 놀라지 마세요. 1차 목표가가 9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차트에서 보이는 최상단에 있는 게 9만 원인데요. 여기가 1차 목표치고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러분들 2배가 되겠죠. 2차 아닙니다. 1차 목표치입니다. 2차 목표치는 12만 원 제시해드리는데요. 이미 2배가 넘어서 2.5배 이상이 되는 구간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가격일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 그 구간도 넘어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간중간에 올라오면서 일단 9만 원 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교육방에 올려드리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꾸준하게 함께 보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뭐 이슈가 있거나 전환점이 되는 구간이 있으면은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라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왜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코프로에 대한 의견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겪고 나서 만나는 성공이 더 값지듯이 이 종목들의 성공을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오늘의 종목들 모두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써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K 하이닉스 카카오 등 43개 종목, 오늘 하루 동안 공매도 금지. 한국거래소는 이날 국내 증시 상장사 43개사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이날 하루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총 14개사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상장 29개사 역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후 공매도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일 2일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5월 31일까지 2달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거래대금 비중 기준을 강화,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늘 시장이 그래도 뭐 괜찮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제 또 급락 이후에 시장이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여전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안 좋고 어제 원달러 환율 진짜 어마어마했고요. 네네. 앞으로 지수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제 지난달 초에 출연을 할 때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죠. 근데 며칠 전부터 이제 시장이 좀 급락하면서 다시 내려왔는데 오히려 저는 또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당장에 이제 지수가 급등한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횡보 후의 반등이든 추가적인 하락 이후의 반등이든 궁극적으로 방향은 상승일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요.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평균 회귀의 원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와 미증시가 어마어마한 디커플링을 보였다가
이제 올해 초에 잠깐 국내 증시가 이제 미증시를 상회하는 그런 성과를 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하면서 미국과의 수익률 격차가 또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좁히는 과정을 분명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아주 저평가 구간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정도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PBR이 어쨌든 0.9배 이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할 종목 있으신 분들은 또 분할로 접근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주가 이제 관세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지금 업황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특히 레거시 반도체 부분이 회복된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죠. 그래서 DDR5 메모리 가격이 반등했고 DDR4 메모리 가격도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소비 부양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노트북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개선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에 대한 충격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고 현대차가 미국에서 31조 정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나온 게 없잖아요.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되는 25% 관세가 앞으로 계속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진전된 협의가 있을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 시행하고 있는 뭐 UAM이라든지 로보틱스 분야의 뭐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도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다. 결국 반도체와 자동차가 다시 올라간다면 내 지수도 재반등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수급이 올해 초에는 괜찮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며칠 동안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2분기 정도면 다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1,500원까지 뚫을 것이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럼 환율은 현재 고점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아니면 현재 수준에서 고점을 찍고 완만하게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 보고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한국 증시의 가격 매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2분기에는 돌아올 거라고 보고요. 또 최근에 시장이 급락할 때 또 구원투수로 작용한 게 연기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기금은 시작 하락할 때마다 사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4.9%인데 아직 못 채웠어요. 그래서 최소한 10조 원 정도는 매수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할 때마다 연기금이 사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수의 하단을 튼튼하게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좀 문제였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까지 올랐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이상 들어올 것이 없냐라고 봤을 때는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한국 증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결론 짓고 가고요. 다만 공매도 재개는 네. 사실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는 많은 증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좋다. 네네. 롱숏 전략을 모두 다 하니까 이제 그만큼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는 어느 정도 영향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네. 그게 단기간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죠? 이제 공매도가 네. 시행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 시행 후에 주가가 급락했으니까 뭐 증권사에 방금 말씀하신 이런 전망이 틀렸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나올 효과라고 보고요. 또 공매도가 시행되기 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관세, 뭐 공매도, 미국 소비 심리 둔화,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급락이 선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가 시행된 상황에서는 악재의 실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긴 했죠. 대차 잔고가 증가한 종목군들 위주로 나왔으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처럼 그 불법 공매도를 하기 좋은 환경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중앙점검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투자자의 잔고를 좀 관리하면서 이런 불법 공매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니까 뭐 예전만큼 그렇게 무분별한 공매도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차 잔고가 증가하는 종목 혹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군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차 잔고가 많이 증가한 종목을 보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에코프로 워티리얼, 하나오션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증가했으니까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상승폭이 컸던 방산 로봇 섹터도 일단 공매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한정되는 얘기지 지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보지 않으니까 지수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하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수급 개선 요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2분기 외국인 수급 개선과도 연결되는 이슈
이슈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궁극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늘 다소 보수적인 전략을 전해주시는 오현진 팀장님께서 그래도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좀 업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좋은 쪽이 아무래도 어려운 시장을 좀 이겨내기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분기 실적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실적이 좋을 만한 섹터들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네. 네, 방산주, 조선주. 맞습니다. 네, 역시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뭐 40%까지 올라갔다라는 건데 정말 마진을 엄청나게 내고 그러네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뭐 휴전이나 이렇게 진행되면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요즘에 유럽이 방위비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국내 기업이 가져갈 것으로 보이니까 방산주가 일단 실적은 좋고 그다음에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LNG선을 비롯한 특수선의 수주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미국의 군함 사업에 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매년 그 미국 군함 수주에 40조 원을 벌어들일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방산이나 조선주 중에 그 증권가 목표가를 넘어서는 종목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증권가는 원래 목표가를 되게 좀 관대하게 잡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표가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시장이 약간의 고평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제 공매도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방산주와 조선주는 실적은 괜찮지만 신규 접근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고 1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 섹터 중에 접근 가능할 만한 섹터가 저는 통신주라고 보는데 국내 통신 3사가 모두 다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일정 부분의 이익 개선을 시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동통신이랑 이제 그 무선통신 이런 부분에 많이 그 이익이 집중돼 있지만 앞으로는 AI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비통신 사업 부분의 성과가 꾸준하게 좀 나올 것 같고요. LG U+가 양자암호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고 주주환원 정책도 3사 중에 가장 빠르게 확대시킬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통신주에 대한 관심 좀 필요하고 기술적인 부담은 LG U+가 가장 적으니까 현재 위치에서 충분히 관심 가질만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신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시장의 조정에 따라서 낙폭을 조금 키운 상태인데 통신업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가장 애매한 게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네네. 이제 최악의 상황이 지나간다라는 건 맞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까, 실적의 회복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많고 네. 어쨌든 HBM은 아니잖아라는 이러한 컨센서스도 좀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네. 1분기 실적은 이제 좋지 않겠죠. 근데 그죠. 그 좋지 않은 실적이 확인이 되면 불확실성은 분명히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컨센서스는 5조 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는 4조 원 중반 정도, 중후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되다가 나온 실적은 컨센서스를 보통 하회하거든요. 그래서 4조 원 중후반대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사실 메모리 부분은 괜찮거든요. 근데 파운드리 부분의 적자만 한 2조 정도, 그리고 비메모리 부분에서도 상당한 대규모의 적자가 나와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다 웬만해서 좋지 못하다 보니까 메모리로만 이익을 끌고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가 조금만 개선돼도 삼성전자의 실적은 좀 크게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DDR5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는 완만한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충분히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 말씀드리고 싶고요. HBM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지금 없잖아요. 근데 올해는 어쨌든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할 거라고 봐요.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봐도 이제 늦어도 하반기 정도에는 엔비디아양 HBM 공급 성공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기대감이 너무 없어서 이게 성공했다라는 기사만 나와도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S25의 연간 판매량이 3,800만 대까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AI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전 방송에서 한두 번 정도 또 말씀드렸던 맞습니다.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2분기에 갤럭시 엣지가 추가적으로 나오잖아요. 얇은 스마트폰입니다. 가볍고. 그래서
엣지의 물량이 더해지면 이번 갤럭시 S4 시리즈는 이제 역대급 판매량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AI 선도 스마트폰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 AI를 통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애플보다는 조금 더 앞서 나가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한 추가 수익 기대감도 현재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보유해 주시고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조정을 이용해서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봐도 사실은 낮은 위치에 좀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의 흐름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또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있으면서도 기술적 부담이 적은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일단은 LG전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애증의 종목이거든요. 개인 투자분들께서 그죠. 좋아하시지만 수익이 잘 안 나는 그런 종목인데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충분히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좀 반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싶고 1분기 영업이익은 1.3조 원으로 전년 동기 수준이 전망이 돼요. 그래서 프리미엄 가전 판매가 꾸준히 확대되는 부분 요즘에 데이터 센터에 냉각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냉각기 부분의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서 이 AI 시장에 또 신규 진출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에도 AI 관련된 모멘텀을 좀 플러스 알파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그래서 그룹사 내 공급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인데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110억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룹사 물량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푸드코드 사업 진출로 성장 동력을 확보를 했고요. 물가가 좀 높기 때문에 이 단체 급식 사업이 요즘에 호조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에 따른 수혜를 또 CJ 프레시웨이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프리어닝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개선 종목군들 꾸준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CJ 프레시웨이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증시에서 공매도가 시작이 됐죠. 국내 증시에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약 5년 만에 처음이었는데요. 공매도 재개가 나타난 3월 31일에 공매도 거래 대금을 좀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쪽으로 1조 3,012억 원이 집중됐고요. 코스닥도 4,271억 원이나 쌓아 올리면서 코스피 코스닥 합산으로 1조 7,283억 원의 거래 대금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비중이 전체의 90%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재개 첫날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또 43개 종목이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포함이 됐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HLB와 JYP 엔터 등이 과열 종목으로 또 포함되는 그러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거래대금 중에서 공매도 비중이 높은 비중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코스피 쪽에서 코테질라와 한화, 카카오뱅크가 순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마이크로 디지털이 60% 넘는 공매도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에코프로 역시 비중 상위 종목에 랭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시장의 급락이 두드러지기도 했었는데 증권가에서는 공매도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증권가 분석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KB증권 쪽에서는 한국 증시의 급락이 공매도보다는 미국 경기와 관세 리스크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도 과거의 외국인 수급 동향을 좀 봤을 때 공매도 재개 이벤트보다는 펀더멘털에 연동되는 경향이 더 강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역대 사례를 좀 살펴보면 공매도 금지 종료가 조치가 나타난 이후로 1개월과 3개월간의 수익률을 좀 비교해 보면요. 지난 금융위기 때 1차 때는 1개월간은 0.5%대 조정을 받았지만 3개월 이후로는 15%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차 유럽의 재정 위기 때도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요. 3차 코로나19 때도 1개월간에는 주가 변동성 평균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그래도 3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잦아들면서 상승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좀 위축되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재유입되면서 반등하는 흐름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타격을 받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실적과 수급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위축되기보다는 펀더멘털과 성장성에 집중할 수 있는 탄탄한 종목을 골라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나타나는 시장 속에서 종목 선별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기업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옵니다. 코스피는 2,520선, 코스닥은 691선. 근데 지금 포트폴리오 사실 플러스 찍히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저가 매수하셨던 분들 아니라면은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해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4월 4일 11시에 선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 요 관련해서 사실 정치 테마주 네.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이번 주만 봤을 때는 네. 사실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맞습니다. 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탄핵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어떻게 헌재에 맡겨놓고 저희는 이제 이 종목군들의 흐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죠? 네. 후보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잠깐 잡아주시면 오늘 일단 그 기각이 났을 때에 아니면 인용이 났을 때에 시장에서 관심 받을 수 있는 후보들과 아니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상승이 같이 나오고 있는 이게 상황인데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모르니까 모든 시장에서는 이 가능성을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일단 좀 시장에서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 후보군들서부터 대장주 한 종목씩만 좀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일단 그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탄핵 처음 갔을 때는 이재명 대표 관련주는 실질적으로 이제 동신건설이나 이런 종목군들의 대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앞에 형지 들어간 기업들이 대장이죠. 형지 IC, 글로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대장인데 지금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형지 글로벌. 과거에 이제 가스텔 바작이라고 이제 그 우리 골프공 만드는 기업, 이 기업이 대장이고요. 오늘 상한가죠. 그렇죠. 오늘 유일하게 아마 그 점상으로 출발을 해서 풀렸다가 이제 헌재 선고 예정 나오면서 다시 상한가로 문을 닫은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권에서 가장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김문수 전 지사인데요. 평화홀딩스가 이제 김문수 관련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조정받다가 오늘 이제 대부분의 정치 테마주도 움직이면서 평화홀딩스가 상한가에 조금 못 미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약간 노이즈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정치적인 얘기는 배제를 당연히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주는 이제 진양화학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진양화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약간 큰 시세를 주지 않아서 좀 패스를 하도록 하고 안철수 의원 관련주가 사실 시장에서 좀 가장 덜 떨어졌었습니다. 가장 덜 떨어졌는데 오늘 어제 좀 약간 영향이 있었고 오늘 나름대로 뭐 반등 주긴 합니다만은 주가만 봤을 때는 좀 기대치가 좀 약간 낮은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홍준표 지사 관련주들 보면은 이제 경남 스틸인데 일단 지금 현재 뭐 16% 정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차트는 그러네요. 나쁘지 않고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 관련주 이제 당연히 대상홀딩스인데 사실 이 대상홀딩스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외국인들 기관도 사실 대상홀딩스 지금 많이 사고 있는데 그래요?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어떤 식이냐면 대상홀딩스가 대선 테마주로 샀다가 혹시라도 내가 물려도 대상이니까 뭐 본전은 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 뭐 개인의 문제긴 합니다만 테마주로 접근을 하실 때는 사실 기업의 내용이나 아니면 그 기업의 재무제표나 이런 거 사실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거래량 많고 시세 가장 좋은 거 그죠. 테마는 사실 그것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반적인 대선이 아니라 인용이 됐을 때의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면 딱 2달 동안 60일 동안의 대선이 치러지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60일 동안에 어떤 대선 경선이 이루어졌을 때 고점이 어디였냐면은 60일이 여기다라고 하면 절반에서 약간 저 앞에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대선 들어가고 20일 정도에서 모든 대선 테마주들이 다 고점 찍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대선은 투표일 6개월 전이 거의 다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제 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교복도 있기 때문에 인맥주가 아니라 이제 만약에 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정책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반영돼서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제 생각은 이건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내가 대선 테마주를 아예 안 다뤘어. 아예 관심이 없었어.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뭐 헌재 어떤 판결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중심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사봐야 되겠다. 요건 사실 안 사도 됩니다. 근데 일단 12월 달에 탄핵 국면에서 대선 테마주를 내가 좀 매매를 해서 수익이 좀 낮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분들은 자리를 찾으시면 되는데 저한테 대선 테마주를 어떤 게 사는 게 좋냐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대선 레이스를 들어갔을 때 각 후보들마다 이제 정책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지금까지 안 나왔던 정책주들이 분명히 발굴이 될 겁니다. 그거를 사는 게 낫고 지금 현재 뭐 이번 주만 봤을 때는 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 상한가가 안 들어간 종목은 약한 거고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뭐 리스크를 감수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더라도 사실 뭐 다시 상한가를 들어갈 거니까 뭐 사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말리지는 않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점 상한가 내지는 상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을 따라잡기에는 일단 헌재 판결을 보고 사면 늦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리를 하면 안 하셨던 분들은 그냥 관심 끄고 대선 테마주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대선 레이스 들어갔을 때 정책주, 이제 인맥주들은 이미 올라간 상황이니까 정책주들을 일단 시장에서 새로 발굴되는 것들을 사는 게 좀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정치 테마주인 만큼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를 접근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기업은 뭐 실적 나오는 기업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거는 오판이다. 일단 테마주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실적 같은 것보다는 사실 시세가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형제글로벌 굉장히 시세가 강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과를 앞두고 하는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보다는 이제 이러한 선고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 정책 쪽을 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이번에는 핫한 그룹주 이야기 해볼까요? 한화그룹주입니다. 한화그룹의 김동연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 주식의 지분 절반을 떼어서 세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경영권 승계 작업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고요. 특히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의 경우에는 경영권의 승계를 더욱더 박차하게 됐습니다. 주식회사 한화의 최대 주주에 등극하면서 실질 지분 20%를 쌓아 올리면서 아버지인 김승현 회장의 실질 지분을 크게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그룹의 계열사 역시 더 세부적으로 분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동관 부회장이 방산과 조선에너지 쪽의 계열사를, 그리고 김동원 사장이 한화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 분야를, 그리고 김동선 부사장의 경우에는 유통과 로봇, 반도체 장비 쪽을 더 집중해서 맡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증여세 측면에서 한화그룹의 주가를 좀 바라볼 필요도 있을 텐데요. 과세 기준으로 한 달 후인 4월 30일 기준을 전후해서 2개월의 주가 평균 가격으로 과세 기준이 결정이 됩니다. 오는 6월 말까지는 지주사 한화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야 총수 일가에 유리한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주가 4만 원대 전후에서 시작돼서 앞으로의 과세 기준이 측정된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나온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또 내놓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지분 증여로 정면 돌파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증여 결정이 그룹의 승계와 관련해서 어떠한 변칙적인 방법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시장에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크게 조정받았던 한화의 주가가 이제 할인 요인의 축소로 인해서 지분과 영업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6개월 목표 주가 6만 원 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SK증권에서도 승계 관련해서 주가 불확실성 해소됐다라면서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지분 증여로 한화에너지의 상장 추진으로 인한 승계 관련 한화의 주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화에너지가 상장하고 하더라도 한화의 주가에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리스크 요인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증여세 재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한화의 배당 확대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또한 현 주가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역시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에서 목표 주가는 기존의 44,000원에서 54,000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유사항쟁자 이슈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는데, 오늘은 일단 한화의 3세 경영시대 막이 열렸다는 소식 속에 주가는 또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이슈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소화해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효 이사님께서 오늘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재 구간 6% 가깝게 급등세 11,56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특히나 화장품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화장품은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화장품주들이 사실 업종군들 중에서 상당히 좀 좋은 편인데, 그러니까요. 특별히 뭐 어떤 것 때문에 좋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사실 뭐 중국 얘기가 그렇게 특별히 나온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세가 좀 좋은 편이긴 한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화장품 자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아닙니다. 화장품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화장품 소재를 만드는 기업으로서는 전 세계 이제 글로벌 탑 10 안에 이제 들어가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의 특징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거기 좀 못 미치고 있어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죠. 주가는 왜 안 갈까요? 일단 시장에서 일단 그 제품 쪽 이제 ODM, OEM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약간 이선으로 좀 밀려 있었던 그런 느낌이고요. 매출의 80% 정도가 이제 해외 매출이기 때문에 일단 뭐 환율상으로 굉장히 유리하고, 해외 우리가 이제 고가 브랜드들 뭐 로레알이나 샤넬 이런 쪽에 주로 이제 화장품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이 가장 잘하는 거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죠. 자외선 차단제의 어떤 흐름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무조건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보시면 되고, 여름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국내 이제 화장품 공장을 FDA에서 이제 실사를 한번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이제 자외선 차단제에 특화가 돼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FDA가 나와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공장 보고 NAA라고 이제 판단 내리고 갔어요. NAI는 무엇이냐면 공장이 뭐 너무 완벽하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No Action Indicated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콕스맥스처럼 이제 ODM, OEM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이 ODM 진출하기 위해서 공장을 일단 올해 상반기에 완공을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향 제품에 어떤 집중하기 위해서 공장을 좀 새로 지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앞으로의 기업 행보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 그 자외선 차단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 입장에서 저번에 이제 다른 화장품 기업 설명드리면서 자외선 차단제 2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기자차가 있고 무기자차가 있고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유기자차는 좀 약간 물 같은데 해로운 영향을 주니까 무기자차 위주로, 그러니까 좀 약간 하얀색 백탁이 일어나는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이제 무기자차인데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이 무기자차와 관련돼서 상당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죠. 미국은 자외선 차단제가 의약품이기 때문에 14가지 재료 안에서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걸로 시장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적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까요? 일단 여름이 됐을 때 사실 굉장히 좀 주목을 받는 기업입니다. 작년에도 여름에 상당한 좀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많이 빠졌죠. 고가권에서 상당한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이제 저점을 좀 우리가 높인다라고 하죠. 저점을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면서 이제 계단식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아직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았어요. 물론 굉장히 좀 1,400억대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어떤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커버가 안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화장품 업종 중에서 좀 약간 저가 종목이지만 증권사에서 그래도 커버를 꾸준히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거의 뭐 유일한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 화장품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도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메카 코리아 가지고 오셨는데 계속해서 화장품 쪽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시세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SE인데 오늘 1% 가깝게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지수 대비해서 사실 뭐 잘 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는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았고 오늘은 지수 대비해서 좀 약간 아쉬운데 오늘 많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빠진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편이죠. TSE 일단은 낸드 쪽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쪽에서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면 그러니까 보통 검사 쪽과 관련된 기업이에요. 이제 전공종 쪽은 이제 웨이퍼 쪽에 그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기업이고 후공종 쪽에서는 패키징 쪽에서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 이제 거의 TSE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향인데 프로브 카드가 뭐냐면 웨이퍼 위에 프로브 카드를 덮어서 한 3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 바늘이 어떤 그 웨이퍼 위에 전기가 잘 통하는지 곳곳을 다 탐지를 하는 게 이제 프로브 카드인데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쪽 업황이 좋아지면 TSE가 굉장히 좋아지죠. 최근에 이제 TSE에서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올해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낸드 양의 프로브 카드가 거의 100%거든요. 근데 D램 쪽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 폼팩터라는 기업이 거의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D램 쪽에 TSE가 SK 하이닉스 향 기업이거든요. SK 하이닉스에서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한 것으로 일단은 기사적인 측면에서 좀 확인을 좀 했고 아직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콜 테스트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D램 쪽에도 이 프로브 카드가 TSE가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과거의 낸드 위주에서 이제 D램 쪽 이제 HBM은 솔브레인이 전담을 하고 일반 레거시 D램은 이제 TSE가 전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좀 그 시적적인 측면에서 퀀텀 점프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선 종목은 선진 뷰티는 이제 수급이 아직 정립이 안 됐는데 이 TSE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이
3월 초순서부터 굉장히 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반면에 외국인들 수급은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관 수급이 워낙에 좀 고르게 잘 들어오고 있어서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오르는 어떤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차트에 선 하나 좀 그어볼게요.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쭉 그어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 저항선이라고 그러죠. 저항선이 우상향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약간 차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낸드 향이 이제 시장에서 기사가 많이 나고 업황 좋아진다라고 하면 낸드 향의 어떤 원픽 종목으로 TSE가 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낸드 쪽에서는 오히려 탑픽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그래도 반등 나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뭐 한국 증시 좀 낙폭과대에 따른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뭐 2,500선은 좀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도 코스피 지수가 지난 하락을 만들었던 갭을 다 메우지 못하고 장기 평선에 좀 걸려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탄핵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로 예고가 되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지만 여전히 뭐 트럼프 상호 관세에 관련돼서 변동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반등이 뭐 진짜 반등이라고 좀 단정짓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좀 반등이 나온다 해서 시장에서의 뭐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여전히 좀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볼 수 있는 기준을 삼는다라면 외국인 수급과 환율의 흐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환율이 높다라는 점이고요. 오늘 장중한 때는 1,467원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지만 막판 좀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으면서 여전히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4천억 넘는 매도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의 반등이 추가 반등이 이어지기보다는 당분간 여전히 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등은 사실상 반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수급과 환율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를 좀 보고 있고요. 최근 뭐 5천억 규모로 자사주 소각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뭐 주주 재고 가치가 좀 높아지는 모습들도 나타나줬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라고 한다라면 최근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일단 워낙 실적이 좋고요. 작년 순이익이 2조 원을 좀 돌파하고 이 홈플러스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신종자본증권 역시 좀 발행이 좀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뭐 크게 큰 영향을 좀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좀 기관 수급들이 3월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같이 좀 불확실성이 높은 장세에서 금융주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사실 선두주자인 기업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창원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4월의 첫날인데 일단 지수는 반등세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시장 자체가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가 약간 조정이 네. 나오길래 역시나 좀 빠지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국내에 산재하고 있는 내생 변수로서 사실상 가장 클 겁니다. 정치적인 부분, 이게 해소되는 그런 뉴스와
이야기가 오전에 나왔습니다. 덕분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몇몇 섹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온 오늘의 장이었습니다. 사실상 어제의 흐름만 우리가 보고 있다면 사실상 오늘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따져보면 결국에는 내생 변수로 자리 잡고 있었던 공매도의 재개와 정치적인 리스크는 이제 명확하게 해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반등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가운데 아쉬운 게 있다면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이 매수세 기준으로 2,300억 원 정도, 현물 쪽은 오히려 4천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정말 바닥이고 시장이 정말 이제 턴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외국인들이 아마 이 정도 수량 혹은 이 정도 금액의 매수세를 보이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은 아직은 바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일정 부분 어렵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 이제 외생 변수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상호관세 부분 이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것 또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는 시점이 이제 내일이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하나만 더 해소가 된다면 시장이 턴을 할 가능성은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없다면 시장은 지금 구간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2,550포인트 내외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오늘은 시장보다 섹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네. 1차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정말 모처럼 강하게 튀어 올랐고요. 그 가운데 보툴리눔 톡신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휴재 같은 기업도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화장품 쪽도 오늘 강하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한 차례 드렸지만 화장품 쪽은 지난해 조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지난해와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와 또한 제품과 계속해서 공략을 해 나갈 겁니다. 관세가 일정 부분 부과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일정 부분 용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 저가 혹은 중저가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서 공략을 하고 있는 화장품 쪽은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인지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치 테마가 오늘은 기승을 부립니다.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단순하게 특정 후보의 대표 그리고 이에 따른 인맥 관련주도 며칠 전부터 이미 움직였는데 오늘 오히려 조정이 아니라 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책주가 이제 움직입니다. 대선 혹은 탄핵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만 이제 며칠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모멘텀을 보유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아직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당분간은 정치 테마 쪽 여기가 가장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아쉬운 게 시장의 주도 섹터가 이번 주까지는 조금은 부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다음 주부터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있다면 아마 거기가 4월 한 달 동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은 몇 개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장기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쪽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괜찮죠. 디램과 낸드 쪽의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록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스닥이라든지 S&P 500과 조금은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메모리 쪽에서의 결과가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 올 한 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등도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주까지는 정치 테마 쪽 단기적인 거래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결국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가 나오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 부분 수급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한번 확보를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네. 앞서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했는데 1,500원 넘어갈 가능성이 오늘 다시 한번 몇몇 리포트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환율에 대한 움직임도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다음 주에 주도 섹터는 4월을 주도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섹터가 튀는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요, 지금 1%대 오름세 유지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제의 급락세에 비하면 좀 아쉬운 반등이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51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장중에는 2,530포인트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691포인트, 2%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 쪽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4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기관이 시장 끌어올렸고요. 코스닥 역시 기관이 매수 주체로 나서면서 1,0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4월 1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4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어제 험난한 하루를 뒤로하고 오늘 시장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1% 정도의 반등, 코스닥은 3% 가까운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그래도 어제보다는 회복이 됐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3% 가깝게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정치 테마주 쪽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힘을 받았습니다. 다만 수급별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고요.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은 유입되지 않은 채 기관의 수급만이 유입되면서 오늘 시장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전히 원달러 환율도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는 1.6%의 상승세 2,520선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2.7%의 상승세 691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어제 사실 좀 크게 튀었는데 오늘 내린 것만 봤을 때는 크게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1,470원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 대형주들 오늘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 내린 만큼 또 반등폭이 크게 나온 기업들 SK하이닉스 3바입니다. SK하이닉스는 19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갔고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101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100만 원대를 위협받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4%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105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현대차 1% 가깝게 상승, 오늘은 LG엔솔도 안 좋습니다. 1.9% 넘게 내리면서 32만 8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장중에 테슬라가 새로운 모델이죠. 주니퍼 모델 Y에 대한 중국의 판매량이 공개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관련주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애프터마켓에서 벌써 테슬라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엔솔과 같은 기업들 이번 주의 흐름 조금 더 트랙을 하면서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 3.4% 반등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게 오늘 코스피 안의 특징이겠고요. 기아는 1% 가깝게 상승, KB금융 0.7%의 상승, 네이버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3% 가깝게 급등하면서 19만 6,7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도 대부분 상승입니다. 보시다시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 이상의 급등세 나왔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새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한화 쪽에 투자 심리에 대한 회복이 좀 나왔고요. 67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HT 현대중공업도 4%대 반등, 현대모비스 강보합권, 신한지주 오늘 2%대 강세 4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다만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에서 12만 1,8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코스닥 쪽도 만나보시죠. 코스닥 쪽은 확실히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아주 반등세가 강력하게 나왔는데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알테오젠 4%, HLB 무려 5% 넘게 급등세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HLB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약보합권, 에코프로는 2% 넘게 빠졌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계열사들은 어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락세를 보인 후에 오늘 다시 한번 추가 급락세가 나왔다라는 게 포인트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보합권 26만 4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휴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4%대 급등이 나왔는데요. 미용 쪽으로 사실 최근 들어서 아주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젤의 경우에는 35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신고가를 연이어서 경신하다가 지수 급락과 함께 휴젤의 주가도 함께 급락한 바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등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왔고요. 클래시스도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2.8%대 반등. 파마리서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용 쪽으로 묶이는 이 의료 쪽인데요. 파마리서치 오늘 5%대 급등세 나왔습니다. 35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삼천당 제약도 5%대 강세. 리가켄바이오도 4% 넘게 상승하면서 9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최근에 깨졌던 10만 원대를 다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양시장 다행히도 반등세로 마감해준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우주항공과 방산, 미디어, 해운, 조선 쪽 업종의 움직임 두드려졌고요. 정치 테마주 오름세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국내에서 불확실성, 정치적인 리스크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대외적으로는 트럼프가 상호 관세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하는지도 정확히 들어봐야 하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남아있는 이슈들이 큼지막하게 좀 느껴지거든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참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미증시도 어쨌거나 장 후반 들어서 좀 오르긴 했지만 우리 증시가 이렇게 오를 줄이야 누가 예상을 했을까? 정말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이 올해 들어서 꽤나 장기간 지금 나타나옵니다. 미증시와 우리 증시의 상관계수도 지금 어느 정도 유의성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는 게 점점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대폭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번 주 어제 오늘 사실상 변동성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함에 있어서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감안해서 시장에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우선은 적은 걸 편입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쉽게 답을 지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혹은 산업 자체가 사이클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성장 가도에 놓여 있는 그런 섹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다면 사실상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조선이라든지 방산 상당히 괜찮은 후보군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있다면 전선 쪽 그리고 전력기기 쪽 여기는 지난해부터 움직임이 꽤나 괜찮고 실적이 참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어쨌거나 지금 흐름이 안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이 꽤나 크게 비추어지는데 시차를 두고 주가가 지금 조정을 조금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커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변동성이 우선은 크지 않은 종목을 선택하되 중기나 장기적으로 업황 자체가 장기적으로 성장 가도에 놓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클이 도래했다. 그런 평이 있는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말 그대로 시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충분히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한번 잘 편입해서 끌고 갈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을 최대한 골라보는데 또 업황의 성장성도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주가 공략주로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볼 수 있을지 어떤 종목 준비해 보셨을까요?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네. 우선은 전선과 전력기기 쪽입니다. 지금 이쪽의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큽니다. 참고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전력기기와 관련된 리포트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참 많이 읽었고 유한타 증권에서 나왔던 하나의 리포트를 아직까지 따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섹터 그리고 산업이 놓여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영향을 본다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자칭하고 있는 개수는 대략
8,000개가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대략 절반 정도가 현재 기준으로 미국에 있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공장을 늘릴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전선과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관세, 이게 리쇼어링을 조금 더 가속화시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재화를 생산을 해서 판다. 그래야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한 혹은 증설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보이게 될 거고요. 그 가운데 해당 섹터는 역시나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매우 괜찮은 사이클에 도래하지 않았나 그리 보여집니다. 미국의 노후화된 전선도 교체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은 움직이고 있는 혹은 현재 시점에서 이용이 되고 있는 전선 중에 대략 40% 정도는 너무나 노후가 되었고요. 그 가운데 송전과 변전 과정에서 전력의 손실률도 지금 너무나 큽니다. 필연적으로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역시나 커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민 불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주위에 전선이 대규모로 설치가 된다더라, 공장에 들어선다더라, 그러면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2015년 이후로는 유의미한 전선 교체가 미국에서는 사실상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총 2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사업 취소 소식이 시장에 유입이 되었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긴 하였지만, 이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지적이 나왔죠. 실적이 잘 나올 때는 여전히 매력이 있다. 하지만 실적이 조금 꺾이거나 공급 과잉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조금만 불리면 또 주가가 빠지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가운데 실적이 잘 나오는 전선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챗GPT.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 포털에서 이것저것 검색을 하는 것보다 챗GPT에 한번 물어볼 때 이용되는 전력 소비량은 9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챗GPT를 조금씩 쓰고 있고 주위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전을 더 많이 지어서 전력 공급을 하는 것보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현재는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그 증폭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는 역시나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동사 주가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나옵니다. 목표 주가가 50만 원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나 실적입니다. 올해는 8,738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2년 뒤에는 1조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이러한 전망이 반드시 들어맞는다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겠으나,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해당 섹터가 실적이 분명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거기에 유럽까지 확장되고 있는 이러한 수출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 기타 많은 기업들 결국에는 주가의 조정 뒤에 다시 한번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일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기타 전선주에 비해서 전력기기에 있는 기업에 비해서 주가 변동성이 큰 편은 아닙니다. 지난해 월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차례 기타 다른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동사는 굳건히 잘 버텼습니다. 비록 올해 2월, 3월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양상이긴 하나,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만약에 턴을 한다면,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괜찮다면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놓여있는 현재 산업의 사이클을 고려하였을 때 주가 또한 턴을 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쉽게 단기간에 희석이 될 만한 변수가 크게 지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주가 조정은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주가가 30만 원을 최근 들어서 이탈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로 고작 2번밖에 없었습니다. 10월 아주 잠깐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상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생 변수 두 가지와 상호관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외생 변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HD 현대일렉트릭 35만 원을 목표 가격으로, 그리고 손절 가격은 25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교체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인데 또 데이터 센터, 챗 GPT까지 AI 시대의 전력 공급의 중요성은 지금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 안에서 실적 기대되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꼽아주셨고요. 목표가 35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 에너지 뿜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확정되자 코스피가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며 2,52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1.21% 오른 2,511선으로 출발해 장중 상승폭을 키워 전날 대비 1.62% 상승한 2,521.3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장중 690선을 회복해 전날 대비 2.76% 오른 691.45로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날 연고점인 1,476원 7전을 기록하다 선고일 확정 소식 이후인 오전 11시 기준 1,468원대로 거래됐습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보유 지분 절반을 증여한다는 승부수에 오늘 주가가 최고 15%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한화는 장 초반 15% 가까이 급등하다 상승폭을 줄여 5.49% 오른 43,2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 22.65%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32%를 새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했습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등으로 승계 논란이 불거졌지만 지분 증여로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지어 관련된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내일 예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국제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뉴욕 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은 한때 역대 최고치인 온스당 3,16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1년 전 가격인 886달러보다 약 40% 높은 수준입니다.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도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온스당 3,149.9달러로 종가 기준 종전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금거래소에서 1일 기준 순금 한돈 가격은 64만 6천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매출과 비용을 각 6조 원가량 부풀려 공시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회계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오늘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회계 심사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출 과대 상계 문제의 규모 비율 등을 살피고 매출과 비용을 부풀린 것에 이익을 위한 고의성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금융지주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업 보고서를 정정해 영업수익이 5조 7천억 원가량 줄고 영업비용이 5조 7천억 원 늘어난 바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모색하자고 전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4월 1일 미국에서 무역 관련 보고서가 또 나옵니다. 관련된 사안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 미칠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관세 관련 리스크가 좀 해소된다면 결국에는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유용한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